빠지면 최대 한 여기까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매물대죠. 51,000달러까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까지 1, 2, 3차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이후에 한 1년 6개월 정도 이후에 최고점이 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여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25년 10월 20일까지 요때쯤 최고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이 찬스인 건 맞으나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분할해서 접근하시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5월 3일 아침 5시입니다. 네, 아침 5시. 5시부터 이렇게 방송할 줄은 몰랐네요. 네. 비트코인 차트 먼저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9,000이 어제 깨졌죠. 어저께 이거 깨지는 거 보고, 이거 이러다 크게 빠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했는데, 어제 새벽 3시쯤에, 파월 연설이 있었죠. 제가 파월 연설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네. 그만큼 요즘에 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져나가고 어저께 59,000을 찍었었어요. 네, 59K 어제 찍었다가 네, 파월 연설 끝나고 주식시장이든 비트코인이든 둘 다 원위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또 56K, 57K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지금 59K를 좀 찍고 있습니다. 지금 몇 시간째 횡보하고 있어요. 59K에 현재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바로 또 오르냐? 네,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뭐 바로 오를지 아니면 또 횡보하게 될지 아니면 하락할지 뭐 그거를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좀 지지가 강했었잖아요. 뭐 한두 번 지지 받은 구간이 아니죠.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은 구간은 반대로 올라갈 때는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파월 연설 있을 때도 59K에서 걸렸고 이번에 오늘도 지금 59K에서 걸렸잖아요. 이걸 한 번에 뚫어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고 나서 또 빠질 수 있는 거죠. 빠지면 최대 한 여기까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그 매물대죠. 51,000달러까지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질 수도 있다는 뜻이지 여기까지 빠진다 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물대 여기 또 보이시죠? 네, 여기에 멎었습니다. 다음에 빠져도 여기에서 또 맞고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락하면은 여기까지 빠지거나 여기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이게 빨리 순식간에 뚫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항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두 번 여기서 이렇게 비비적 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5월에는 요 밴드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상외로 빨리 뚫고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빨리 물타기 하지 마시고 매수를 생각하셔도 좀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 74,000달러를 다시 언제 탈환할 수 있냐. 그러니까 최고점이죠. 올타임 하이를 언제 찍게 되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부분 아닐까요, 우리가? 하지만 뭐 전문가의 예측치들을 봐도 몇 달 걸린다는 의견이 좀 대다수더라고요. 한 3개월 이상은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반감기 관점으로 좀 다시 돌아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반감기 때도 여기 보시면 횡보한 기간이 짧지 않잖아요. 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횡보를 하게 된 거죠. 기간이 대략 한 5달 정도 걸렸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좀 반감기를 이제 막 지났으니까 최대 한 5달 정도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를 다시 이제 탈환할 때까지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반감기 추세로 봐서 그런 거고요.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요 정도는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돌파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나 이게 다 뭐 통계적인 관점, 뭐 확률적인 관점이니까 그거는 네,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덜어는 여기 이제 최고점이다.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약세장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하락 추세다. 뭐 그거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탈출하시면 되겠죠. 네, 저는 올해를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59K 정도는 지켜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한 56K까지 갔었거든요. 뭐 어마어마하게 깨진 건 아니고 뭐 제가 틀린 건 맞는데 뭐 아직까지 네, 저는 뷰를 바꾸고 있진 않습니다. 네, 보셔서 알지만 뭐 손절하거나 한 부분은 네, 없습니다. 어저께 제가 계좌도 다 공개해드렸죠. 네, 그럼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만들었는데 네,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됐다고 했는데 이거 망한 거냐? 네, 이거 좀 상장되고서 좀 오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떨어지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네, 이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트위터에서 제가 갖고 와 봤는데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됐을 때 요때가 한 1월 10일 날 승인되고 11일부터 거래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거래가 시작되고 나서 요때가 한 49,000? 네, 49K 조금 못 찍었어요. 네, 여기 찍자마자 이렇게 쭉 빠졌거든요. 이때 진짜 많이 빠졌어요. 한 3만 후반대까지 빠졌거든요. 한 39K인가? 38K인가? 뭐 여기까지 빠졌거든요. 한 21% 정도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진짜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죠. 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한 80%, 90% 오른 것 같은데 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ETF 승인되고 나서요. 그리고 홍콩 ETF 승인되고 나서 네, 어저께 네, 노동자 빔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요. 뭐 근로자의 날, 뭐 빔이라서 노동자 빔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부르던데 와 이때도 어저께 좀 끔찍했죠. 네, 되게 두려웠죠. 한 56K까지 한 번에 쭉 빠졌잖아요. 가뜩이나 좀 빠져서 두려운 때에 또 빠져가지고 이때 공포가 좀 셌던 것 같아요. 현재는 한 59K까지 회복하긴 했는데 네,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뚫고 막 올라가는 그림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홍콩 ETF가 승인되고도 이렇게 빠지고 있다. 그럼 이런 모습이 뭐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런 모습이 또 있을 거냐? 네, 이거는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홍콩 ETF는 망한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현물 ETF 운용사는 네, 총 3곳입니다. 차이나 AMC 여기가 규모가 가장 커요. OM이라고 하나요? AOM? 네, 이렇게 자산 운용 규모인데 운용 규모가 홍콩에서 네, 가장 크게 운용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나 AMC 그리고 하베스트, 보세라 해시키 이렇게 3개의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 ETF도 승인됐고 이더리움 ETF도 함께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3개 회사에서 총 6종이죠. 차이나 AMC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베스트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세라 해시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해서 총 6종의 ETF가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날 한 155억 달러 요 뉴스가 나왔었는데 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릭 발추나스, 네, ETF 전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죠. 네, 상당히 내공이 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홍콩의 ETF 시장이 상당히 작습니다. 미국하고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시장입니다. 근데 이게 ETF가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차이나 AMC에서 첫날에 1억 2,300만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55억 우리나라 돈으로 155억이다. 이거는 좀 틀린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커뮤니티에 남겼는데 전 뉴스를 전했었는데 그 뉴스가 틀렸었습니다. 1억 2,300만 달러가 들어온 게 맞고요. 이거는 네, 엄청난 순위라고 합니다. 그게 지난 3년 동안 홍콩 시장에서 82개 중에 6등이래요.
네,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첫날 이렇게 된 거는 네, 엄청난 성과고요. 그리고 이미 전체에서 20% 안에 듭니다. 아니 다른 ETF들은 꽤 오래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 이미 20% 안에 들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홍콩 ETF 중에서도 비트코인 ETF는 인기가 상당히 많다는 뜻입니다. 네, 다른 것도 같이 좀 볼게요. 여기 보면 금액들이 다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9,200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하죠? 2.92억 달러. 사실 에릭 발추나스가 네, 홍콩을 되게 많이 조롱했었거든요. 야, 여기는 되게 ETF 시장 작은 데야. 2년 동안 뭐 잘해봤자 한 10억 달러 될걸?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2년 동안 10억 달러라고 네, 이 에릭 발추나스가 예상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3억 달러 가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3분의 1을 하루 만에 한 거죠. 그럼 뭐 3일 영업하고 끝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네, 코인뉴스에서도 코인뉴스 2.0에서도 네,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물 ETF에 총 한 3억 달러 가까이 들어왔고 이더리움은 이 중에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면은 네, 상당하죠. 네, 에릭 발추나스가 원래 2년 동안 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들어올 거야 하고 야, 홍콩 ETF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하루 만에 3억 달러가 들어왔다는 거는 네, 정말 많이 들어온 거죠. 규모를 보면은 네, 차이나 AMC가 가장 많이 들어왔어요. 네, 1억 2,400만 달러. 네, 엄청나죠. 그리고 하베스트랑 보세라의 시키는 비슷하게 들어왔습니다. 대략 한 6천만 달러 정도. 다 합쳐서 3억 달러 정도의 유입이 하루 만에 있었습니다. 네, 이건 진짜 엄청난 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수수료는 차이나 AMC가 훨씬 비싸거든요. 차이나 AMC는 0.99%예요. 운용 수수료가. 그리고 하베스트랑 보세라의 시키는 한 0.3에서 0.6% 정도 되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에 비하면 3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좀 안정적인 곳이죠. 차이나 AMC가 AOM이라고 하는데 AUM 이게 전체 운용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나 AMC에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기대 이상이죠. 네, 저도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들어와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홍콩의 ETF가 미국발 매도세는 흡수를 못한다. 뭐 너무 당연하죠. 미국에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리고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는 시장 자체가 원래 기대도 안 했었잖아요. 그리고 너무 많이 빠져나왔습니다, 사실. 네, 어저께 빠져나간 양이거든요. 5월 1일. 네, 노동자 빔을 주도하는 게 얘네들이죠. 아쉽게도 블랙락에서 네, 첫 번째 마이너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무려 71일 동안 네, 연속으로 플러스다가 여기까지는 계속 플러스였죠. 5일 동안 0이었어요. 네, 계속 0이다가 이제 0이 계속 나오길래 마이너스가 나올 것처럼 좀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됐죠. 네, 피델리티는 5일 연속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가 거의 2억 달러 가까이 됐거든요. 네, 엄청나죠. 피델리티가 계속 이렇게 쏟아내면 안 되는데, 네, 요게 좀 제일 걱정입니다. 피델리티가 보유량이 많거든요. 블랙락에서 보유한 거에 거의 한 반 정도는 피델리티가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얘네가 이제 쏟아내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하락세가 네,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레이스케일 매도가 1.67억 달러인데, 얘는 1.91억 달러. 그러니까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네, 그리고 전부 다 마이너스죠.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최고로 많은 유출이죠. 5억 6,300만 달러가 유출이 됐습니다. 사실 홍콩에서 한 3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거 되게 빅뉴스잖아요. 엄청 좋은 굿뉴스인데 호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뭐 5억 6천만 달러를 팔아댔으니까 네,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일단 유출세가 좀 멈춰야지 좀 상승으로 반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조금 뭐 기술적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좀 빠질 수 있으니까 마음의 대비는 네, 해둬야 됩니다. 네, 빠질 수 있다는 거지 빠진다랑은 네, 다릅니다. 네, 그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빠질 수도 있고 지금 반등했는데 이대로 오를 수도 있지만 네, 솔직히
차트 모양으로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조금 더 조정이 오거나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네, 좀 마음의 준비는 해두세요. 네, 이제 올 마이너스죠. 네,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컸어요. 비트코인을 거의 10,000개 정도 네, 매도세를 던졌거든요. 와, 10,000개. 무시무시한 양이죠. 하루에 10,000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에서 뭐 몇천 개, 5,000개였나? 한 그 정도는 유입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프로 보면 네, 이제 그레이스케일 빼고 본 겁니다. 그동안은 계속 쭉 플러스였죠. 네, 계속 쭉 플러스고 되게 좋은 흐름이었는데 요때 그래서 좀 비트코인 시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현물 ETF 상장되고 나서 한 38K까지 찍었다가 73K까지 올랐었잖아요. 네, 이 영향에는 미국의 현물 ETF에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마이너스가 조금씩 나오더니 이번에 마이너스가 되게 크게 나오면서 네, 하락을 주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출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의 현물 ETF가 나쁜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의 현물 ETF는 정말 너무 빅뉴스입니다. 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뭐 국부펀드나 연기금, 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거죠. 그런 것도 현물 ETF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블랙락의 담당자가 디지털 자산 책임자래요. 네, 로버트 미치닉 뭐 이런 분인데 이분이 앞으로 뭐 수개월 내, 몇 달 내로 ETF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개월 내로. 뭐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올해 내로만 돼도 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좀 유입이 만약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네, 이 유입세를 최대 5%까지 보고 있거든요. 진짜 5%가 가능하다면은 그레이스케일에서 이야기하는 뭐 250만 불, 뭐 한 30억 좀 넘겠죠. 30 몇 억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간은 아니겠지만 그레이스케일은 한 2030년을 이야기했거든요. 아, 죄송해요. 아크요. 아크 인베스트에서는 캐시우드가 한 2030년까지 250만 불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솔직히 좀 저는 네, 너무 좀 터무니없는 액수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2030년까지는 네,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도 현물 ETF 상장되자마자 한 7년 동안은 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네, 비트코인이 그러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기가 저는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진짜 지금 오른 거는 좀 귀여운 수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이거는 네,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네, 금액이 너무 소소하긴 하지만 뭐 4만 달러면은 뭐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조금인데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프랑스에서 네, 2대 은행이라는 거죠. 네, BNP 파리바스? 네, 요 은행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두 번째 가는 은행이래요. 뭐 우리나라의 뭐 신한, 하나, 뭐 우리 뭐 요런 정도의 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어찌됐든 사고 있다는 거죠. 블랙록에 아이비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네, 앞으로 얼마큼 살진 모르겠지만 테스트 삼아서 네, 조금 사본 거겠죠. 하지만 뭐 앞으로는 이 규모가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뭐 우리나라도 좀 법 규제 같은 게 좀 바뀌면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데서도 일부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보험사 같은 데서도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네, 그거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ETF가 상장된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피델리티인데 네, 어저께 너무 많이 팔아서 네, 가슴을 아프게 했던 피델리티가 이런 뉴스를 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요동치고 있잖아요. 뭐 몇 달 동안 뭐 80% 오르고 그리고 금세 또 마이너스 21%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지만 이 변동폭이 계속 줄어들게 되고 있다는 거죠. 변동폭이 좀 줄어들어야 좀 안정적인 자산이 되니까 현재는 그래도 뭐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 7보다 변동성이 오히려 작다. 네, 지금 비트코인 흐름은 좀 변동폭이 제가 봐도 좀 많이 작아진 것 같아요. 네, 금도 1970년대는
근본이제를 이렇게 포기했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네, 요동쳤죠. 네, 이제 크게 올랐습니다. 이때 가격이 네, 1980년대인가? 그때 가격이 한 20년 동안 네, 오히려 하락했거든요. 서서히. 그래서 좀 변동폭이 금도 컸다. 금은 지금 많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아직 안정적이지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안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 57K, 오늘 낮에까지만 해도, 어저께구나, 이제. 어저께까지만 해도 57,000달러 선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잖아요. 요 가격이 미국의 현물 ETF랑 평균 가격이래요. 구매자 평균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차트를 보면 매물대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차트에 보이지 않는 매물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57K는 현물 ETF의 매물대다. 평균 가격이다. 요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ETF, 현물 ETF 구매한 사람들이 한 57K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빠지다가도 요쯤에서 잡아줬잖아요. 지금. 그래서 59K까지 왔는데 어저께 59K 파월 연설할 때 찍었다가 다시 여기까지 빠졌다가 지금 59K 다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지지를 좀 해준다는 거죠. 물론 뚫릴 수 있습니다만, 네, 지지대가 현물 ETF가 지금 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저께 파월 연설을 네,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한국으로 이렇게 통역해주는, 동시 통역해주는 네, 그 방송을 봤었는데, 파월은 인플레이션 목표가 2%라고 합니다. 지금 한 3%대 정도 되잖아요. 3%대에는 만족하지 못한다. 2%까지 낮춰야 된다. 그때까지는 금리 인하는 안 한다. 이 말이 좀 주요한 이야기였고, 그럼 금리 인상도 하냐? 금리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이면 금리 인상을 더 하지는 않는다. 그거 보고 네,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여서 미국 증시랑 네, 비트코인이 같이 좀 올랐었거든요. 근데 좀 재밌는 거는 파월 연설하고 있을 때 이렇게 다 완전 올랐다가 연설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게 빠져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어찌됐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네, 일단은 해소가 된 거죠. 그럼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좀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대체로 다 맞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6월에는 그냥 동결되는 거고요. 6월에 원래 3번 한다 그럴 때는 6월이 첫 번째 인하라고 다들 봤었는데 이제 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네, 보여집니다. 그러면 언제 하냐? 대체 뭐 오늘은 몇 번 하냐? 올해는 네, 요런 걸 좀 보면은 안 한다가 상당히 높아요. 안 한다가 한 45%. 올해 좀 쭉 동결이다. 연말까지 동결. 이게 45%고 한 9월에 한 번 정도 한다. 이게 한 42%. 그리고 총 2번 한다는 10%. 뭐 요건 좀 가능성이 없죠. 그러니까 한 번이나 한다가 반이고요. 그리고 안 한다. 0번. 동결한다가 한 45%, 45%. 이건 그냥 가능성을 본 겁니다. 가능성. 패드워치가 상당히 잘 맞춰요. 네. FED. 패드워치인데 너무 잘 맞추더라고요. 뭐 거의 다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할 가능성은 42%. 그래서 올해는 한 번 하거나 안 하거나 뭐 요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올해 한 3번 정도는 했는데 올해는 한 번 하거나 안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뭐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금리 인하가 중요한 부분인 건 맞죠. 하지만 인하는 예정된 겁니다. 이게 안 한다는 얘기는 올해 안 한다는 얘기지 올해 안 하면 내년에는 하겠죠. 원래 저는 당초에 이렇게 너무 급등해가지고 정고점이 뭐 3월 달에 넘어갔잖아요. 3월 11일쯤에 정고점을 훌쩍 넘길래 이게 좀 반감기가 이슈가 예전 사이클하고 다르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많이 당겨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동안 관점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네, 완전히 틀렸죠. 지금 흐름을 보니까 예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건 어떻게 보면 더 호재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 1, 2, 3차 사이클에서는 반감기 이후에
한 1년 6개월 정도 이후에 최고점이 왔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여기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4년 4월 20일에 반감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1년 6개월 후면은 25년 10월 20일까지 예를 든 겁니다. 요때쯤 최고점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내년 상반기쯤이면 최고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겁니다. 올해 24년 연말에 만약에 제가 기대하는 대로 14만 달러 요 정도 갔다고 치면, 그리고 내년에 그냥 딱 꺼지면은 요 정도가 최고점인데, 이렇게 길게 한 내년 10월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이것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데 보면은 한 20에서 25만 불 요런 데까지 보고 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25년까지 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좀 천천히 금리 인하가 되면은 오히려 상승하는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올해는 여기 도달 안 될 수도 있죠. 금리 인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올해 많이 못 오르면 내년에는 더 오르겠죠. 그래서 이건 악재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기에 오르냐 아니면 내년까지 해서 오르냐, 요 차이니까 여기에는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인 뉴스 몇 개 더 가지고 와봤는데, 지금 바닥이다, 바닥 근처다, 이런 의견들이 되게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좀 재밌는 뉴스들이 좀 있어서 좀 가져와 봤거든요. 이게 MVRV가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 이게 MVRV가 1.0에서 0.9 사이로 유지될 때 반등을 한다. 지금 이 밴드 내에 존재한다. 이런 게 글래스노드가 좀 온체인 데이터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요 사이에 있을 때 반등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사이에 있으니까 좀 올라갈 수 있다, 단기 바닥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단기 바닥일 가능성을 많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것도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MVRV가 갑자기 마이너스 9%, 지금 더 많이 빠졌죠. 지금 한 마이너스 12% 가까이 빠졌거든요. 요렇게 됐을 때는 그 다음에 64%, 63%, 99% 요렇게 빠졌었다고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만큼 빠졌을 때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급등을 했다는 거죠. 보시면은 조정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수 자리죠. 눌림목이라고 하죠. 이렇게 눌림목이 있은 다음에 최근 3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요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때입니다. 3번 다 64%, 63%, 99% 급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가 여기가 최저점인지 아니면 이렇게 가다가 한 번 더 빠지고 이렇게 오를지 그건 몰라요. 하지만 여기든 어찌됐든 저점 근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생각한다면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디가 최저인지 모르니까. 한 번에 몰빵하면 또 빠지면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하려면 분할 매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 보유하고 분할 매수하고, 이거 두 가지는 투자자들이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자주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공포 탐욕 지수가 드디어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야 좀 중립에서 공포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극단적 공포 요런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43 정도면은 그래도 좀 공포 단계까지는 일단은 내려온 것 같아요. 계속 극단적 탐욕 요 단계가 계속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조금 떨어져서 공포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포 단계가 여기서부터 더 많이 빠지고 극단적 공포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바닥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도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시점일 수 있지만 어디까지 빠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네, 요거는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비트코인 바닥 근접했다는 시그널이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미 연준의 금리 발표하고 불확실성이 완화됐다. 금리 인상될까봐 다들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네, 첫 번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게 바닥에 근접했다는 요소 중에 하나고, 반감기 후에 채굴자 매도세가 약하다. 이게 두 번째인 거죠. 지금 반감기 후에 채굴자들은 대부분 다 손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세한 채굴자들은 지금 다 망해갖고 폐업하고 있는 상태고요. 반감기 후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하지만 좀 탄탄한데 큰 회사들은 지금 아주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세가 좀 약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코인 금지인데 네,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USDC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이게 프리미엄이 2.7%까지 상승했다. 네, 소소하네요. 네, 우리는 지금도 한 요 정도인데, 우리 높을 때는 막 16%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중국은 하여튼 좀 프리미엄이 생기고 있다. 요렇게 세 가지로 봤을 때 지금이 바닥에 근접해 있을 수 있다. 네, 요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크립토콘트의 네, 코인 루팡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건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보통의 사람들은 뭐 요런 식으로 상승한다고 치면 대체로 뭐 요럴 때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무서워서 요때 팔았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포모가 와서 또 샀다가 또 빠지면 무서워서 팔고, 또 포모가 오면은 또 샀다가 또 이렇게 이제 크게 빠지면은 네, 요럴 때 또 팔거나 아니면 존버 타고 막 요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되게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정말 내가 현명한 투자자다 하면 요럴 때 사고 계속 갖고 있다가 또 요럴 때 사거나 뭐 그냥 쭉 가져가도 되고요. 요럴 때가 좋은 매수 자리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장 내에서의 조정, 이때가 가장 좋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기 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지금이 이런 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상승기 중에 조정이니까 지금이 뭐 찬스일 수 있어요. 하지만 횡보가 훨씬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한 2달 정도, 최장 2달? 네, 이랬으면 좋겠네요. 네, 2달 내로 올라가기만 하면 네, 별로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길어지면 횡보장이 한 3달에서 6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요. 뭘 짧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더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분할 매수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이 찬스인 건 맞으나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조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좀 분할해서 접근하시면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잠깐 광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돈이 먼저다 라고 치면 네,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저희 카페에서 돈이 먼저다 홈페이지 바로 가기, 네, 이걸로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강의가 새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코인 강의, 청약 강의, 경매 강의 이렇게 3개 강의가 등록이 돼 있거든요. 네, 코인 강의부터 설명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는 10만 원이고요. 수업은 총 3번입니다. 1주차 강의는 5월 17일에 오픈하고요. 녹화 강의입니다. 그리고 2주차 강의는 5월 24일 역시 녹화 강의고요. 그리고 5월 31일 날은 실시간 강의입니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합니다. 수업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1주차 강의에서는 네, 현물 투자 관련해서 비트코인 전반과 코인 투자 그리고 현물 투자 관련한 강의를 17일 날 초보용 강의입니다. 전부 다. 24일 날은 차트 공부하는 거랑 그리고 선물 투자 관련해서 강의가 있습니다. 이게 2주차 강의고요. 3주차 강의는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바이낸스가 이게 좀 사용법을 다들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바이낸스라던가 해외 거래소 사용 방법, 그리고 뭐 알트 투자나 코인 투자, 뭐 김프 투자 관련된 거, 뭐 질의응답도 받고 그때 시황에 맞게 강의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3번 강의 다 포함해서 네, 무제한으로 재수강 가능하고요.
네, 이 실시간 강의한 것도 녹화본으로 당연히 올려드립니다. 시간이 안 맞아도 네, 수강이 모두 가능하십니다. 네, 무제한으로 복습 가능하니까 복습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복습 많이 하시고 네, 손에 익을 때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이 먼저다 해서 네, 수강 신청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되게 쉬우니까 가입하시고 여기에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경매 시장이 좀 많이 뜨겁잖아요. 갑자기 또 막 되게 열기가 좀 달아오르는 것 같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뭐 이러다 갑자기 오를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천천히 갈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공부하기 쉬운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 아주 좋죠. 경매 생기초 13기도 네, 진행이 됩니다. 15만 원이고요. 네, 일정은 5월 16일, 23일, 30일 네, 이렇게 3주 동안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제한 복습 가능합니다. 네, 청약 강의는 10만 원이고 2주 강의입니다. 5월 22일, 29일 1주차, 2주차 강의로 네, 이루어져 있고요. 22일 날은 실제로 우리가 청약을 넣는 거, 일반 분양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 전략이나 특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29일 날은 네,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경기 위주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세요.